두 번째는 이제 사회안전협회 민상윤 회장님께서 팽창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시대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민상윤 회장님은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번 세션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엔드 프로덕트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대한 시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국가적인 전략은 어떠나 이런 그 좀 큰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다 지금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하고 소프트웨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그 관점에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펑셔널 세이프티, 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들어보신 어떤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으실 텐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한 20여 년간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쪽에 종사를 하게 됐었고, 우리 여기 전문가들 같이 많이 앉아 계신데, 지금 이렇게 팽창하는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대응 전략은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이고, 또 우리 과기부 산하기관하고 같이 리서치도 했었던 또 일부 공개된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내용은 20분 정도 남았네요.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가 경쟁력이다, 기능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경쟁을 못한다. 우리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와 계신 분들은 다 피부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으실 텐데, 그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의 시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또 시대적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바라보고서 있었었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IT와 관련된 전자부품과 관련된 가장 커다란 인증 시장이 펑셔널 세이프티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쪽, 항공 쪽 가장 이제 크게 진행이 되고서 있는데요.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근데 좀 우리가 이제 시각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그 동안에 이제 뭐 자동차 사고, 자동차 자율주행 사고, 제일 먼저는 우리 토요타 크래시 사고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고 나고, 뭐 철도도 사고 나고, 항공 사고 나고, 패트리엇 미사일 사고 나고, 오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죠. 이 중에서 실제로 내가 자동차, 철도, 무기체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 여기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의 산업 영역에 엄청난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의 생활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다 바뀌고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다 커넥티드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과학자적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트레디셔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표준이죠. IEEE 1228P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플랜 표준인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크로스 도메인의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스탠다드로 표준화가 되어 가고 있고, 거기 이제 워킹 그룹 표준화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 자동차 쪽 수출하고 이런 쪽이, 그 자동차 부품 수출하고 이런 쪽이 이제 되게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그럼 전자부품의 세이프티, 그럼 펑셔널 세이프티, 우리는 그 시장에서 일해. 사실은 제가 솔루션링크 대표이사로 뭐 창업하고서 계속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지금 가장 커다란 매출이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 사실이지만, 시각을 좀 달리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은 세이프티 하는데, 유럽 사람들 계속 펑셔널 세이프티 가지고 자기네들 얘기하는데, 그거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분야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워킹 그룹에서 펑셔널 세이프티 얘기하는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저도 처음에 펑셔널 세이프티 얘기했는데, 그거 그 유러피안 아들 ISO 얘기하는 거고, 우린 더 크게 바라봐야 돼, 이런 시각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표준화로 지금 올해 3년째 진행이 되고서 있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다뤄야 될 내용들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리서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이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얘기해야 되는데 20분에 맞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슬프게도 이태원에 참사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 언급을 안 저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저희 그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움직일 때가 그때가 또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났었을 때입니다. 항상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때 안전에 대해서 모든 사회와 국가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데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회가 그 세이프하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어 있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회학자 매슬로우의 우리 전통적인 그 인간의 욕구, 사람들을 시민을 국민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켜줘야지 사회가 안정적이냐,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뭐냐에 대한 그 5스테이지 모델이죠.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밑에가 보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피지컬한 그런 욕구들이고 그 다음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국민이 먹기가 힘들고 자기가 힘들고 뭐 가서 화장실 가서 사용하기 힘들고 씻기 힘들면 엄청난 불만이 나타나고요. 국민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불만들이 나타납니다. 시민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 셀프 스팀, 나 자존감이 있어 없어 뭐 이런 얘기고, 셀프 액츄에이션, 존경에 대한 욕구는 이제 내가 어떤 나의 어치브먼트, 얼마만큼 내가 성과를 냈냐, 사회적 포지션이 어떠냐, 자아 실현의 욕구는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게 내가 어떤 만큼 리더십을 가지고 선도에 가 있냐,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가,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가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시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과기정통부는 그간에 사실은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어떤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 에브리웨어에 그냥 모든 곳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도 우리가 리서치를 해 나가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우리 옛날에 트레디셔널한 그런 그 펑셔널 세이프티에 타이업되어 있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고 하면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그 뭐 세이프티 펑션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안전한 상태, 세이프 스테이트를 얘기합니다. 세이프한 소프트웨어가 세이프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것도 약간 트레디셔널한 데피니션인데요. 어떠한 위험에도 세이프티 메커니즘, 세이프티한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상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번 클릭이 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안전의 정의입니다. 맞죠? 안전의 정의가 이제 우리 시스템은, 우리 상황, 나는 지금 안전한가? 100% 안전한 상황은 없어요. 100% 안전한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신가요? 여기다 우리 총장님 앞에 부총장님 계신데 안전하시잖아요. 왜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지금 여기 나와서 이 우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불안해라고 느끼는 분은 없어요. 키노트 하는 저같이 이렇게 다음 순서 기다리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안전하다고 생각해. 왜? 일단 첫 번째, 소피텔이라는 큰 호텔에서 지은 건물이고, 뭐 우리 비상구 앞뒤로 다 있고, 비상구에 뭐 못 박은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다 우리 이베큐에이션 프로세스가 다 있을 테니까 우리 비상구 사인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안전한가요?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컨트롤러블 하다고요. 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순간에 제가 나가서 큰 강목으로 이 문을 갖다가 못으로 박기 시작하면 여러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세이프티 펑션이 없어요. 어디로 나가야 되지?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창문 있잖아. 나는 암벽 등반하니까 이렇게 뛰어내려가도 괜찮아. 그 사람은 이제 세이프한 사람이죠. 세이프한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은 어떤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포텐셜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의 이슈고,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 모든 조건과 시스템 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가 연결된 그런 모든 환경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 위험들을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다 미티게이션하고 핸들링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안전의 시대, 소프트웨어 안전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다시 자꾸 두 번씩 클릭이 되네. 좀 히스토리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 얘기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지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저도 뭘 좀 바꾸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을 바라볼 때 산업혁명의 시대별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거는 이볼루션이 아니라 레볼루션이에요. 확 바뀌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바뀌고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MZ 세대나 밑에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렸을 때 생활하던 방식하고 다 바뀌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스타벅스 가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다 스마트폰 가지고 이러고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자기 각자끼리 다 커뮤니케이션하고 SNS에서 좋아요, 싫어요, 너 어디 갈래 이러고서 앉아 있는 거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거가 이제 방식이 바뀌는 거가 리볼루션이죠. 레볼루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이거 확 바뀌는 거야. 신기술이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가 첫 번째가 1차 산업혁명 뭔가요? 스팀 엔진,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2차 산업혁명 전기, 화학, 열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3차 산업혁명 모호하게 지나갔어요. 모호하게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 컴퓨터가 막 보급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100% 소프트웨어 드리븐 리볼루션이 일어나는 시대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데가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때 다 농업짓고 농사짓고 이래서 물을 취하고 먹고 살았었는데 증기 시스템이 그 스팀 엔진이 들어오면서 방직하는 것 자체도 옛날에 배틀 같은 데서 하다가 촉촉촉촉 이제 자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삶이 좋아졌을까요? 천만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런 시대가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농사 질 때는 아침에 해가 뜨면 가서 엄마 아빠 도와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해 지면 들어와서 밥 먹고 자는데 지금은 이게 막 돌아가니까 하루에 18시간씩 24시간씩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막 3교대 2교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 와중에 스팀 엔진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 물론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토지를 갖지 못했던 일부 부를 축적하지 못했던 세대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 땅이 없어도 농사를 못 져도 이런 조그만 공간에 스팀 엔진만 하나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옷감 만드는 큰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패브리케이션하는 그 패브릭 업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을 가졌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을 합니다. 노조를 결성하니까 나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안전 지침, 안전 가이드, 안전 표준화들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2차 산업혁명은 그 얘기고요. 4차 산업혁명은 그에 비해서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드리븐으로 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은 뭐가 바뀔까요? 완전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바뀌면서 새로운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고들이 그 사고들인데 거꾸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 전기가 들어오면서 기차가 발명이 되고 그쪽 화학,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화학 공장들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일어났었던 사고가 뭐냐면 철도가 쫙 나아지니까 옛날에는 전염병이 한쪽에서 일어나면 야 거기 막아 줄쳐 이러고 사람들 태워 뭐 시체들 태워 이러면 다 해결이 됐었는데 철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 도시에서 그 다음날 다른 도시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관리 체계 자체에 새로운 뭔가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여러 가지 예상치도 못했던 포텐셜한 그런 해저드들이 막 만들어나기 시작했었던 거고 인터넷은 가장 이 3차 산업혁명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뭡니까? 가장 티피컬한 게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우리 해킹, 보안, 나의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4차 산업혁명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이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예. 뭐 볼보가 만든 우버 자동차 충돌하는 거,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들고 가로등 밑에서 비가 오는 날 서 있었는데, 물론 서 있었던 각도가 자전거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전산학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가로등이 있으면 이렇게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로등이야 그냥 일자지만 유럽 가면 가로등이 이렇게 이쁘다고요. 그러니까 저건 가로등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 퓨저닝을 하면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난 자전거도 다 학습을 시키고 러닝을 시켰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스마트 팩토리 통해서 모든 거가 공장 자동화가 돼 있는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해자다 그런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조립 공정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 위험 지역인지 모르니까 그런 위험존에 들어가다가 끼어서 이제 발생하는 사고. 요새 이제 뭐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AI를 메디컬 닥터로 인정을 했었었죠. 그 뭐 데이터 스캐닝해서 우리 그 MRI 사진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이제 암 스캐닝하고 판단하고 막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도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IBM의 왓슨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 메디컬 쪽에 이제 그 스캐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도 거기서 학습시킨 데이터가 백인 데이터들이었어요. 아시안에 들어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바이어스, 이게 사람도 이게 다 틀리구나. 스캐닝을 한 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태화 교수님 우리 저기 계신데 제가 뭐 의료 쪽은 감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감마 나이프 뭐 이런 것도 수치 오류 생겨서 엄한 데다가 그 방사선을 쏘기도 하고. 그렇죠? V2X, V2V 그런 자동차 간에 막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데이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난들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우리 군 시스템 잘 아시는 거죠. 예, 계산 잘못해도 엄한 데다 쏘기도 하고 요새 이제 무인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죠. 무인기가 이렇게 막 영화에서 나오던 것 같이 무인 드론이 자폭 드론이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거 해결하려고 거꾸로 이쪽에서도 무슨 그 전자파도 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책을 가지고서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프트웨어 오류들, AI 시스템, 뭐 체스 두고 뭐하고 우리 뭐 바둑 두고 막 이렇고 이제 그런 것들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데 얼마 전에 사고 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AI 체스 로봇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체스를 이렇게 두다가 아이가 이제 얘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얘가 체스 로봇이 그쪽 수를 딱 뒀는데 두자마자 뺏어 가지고 내가 바로 먹었어요. 속도가 빠른 거죠 아이가. 자식 그러고서 했더니 AI가 이건 생각지도 못한 스피드에서 자기 그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을 잡느라고 A 손을 잡았어요. 로봇가 부러졌어요. 이런 사고들,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예. 메타버스죠. 사실은 벌써 우리 메타버스 그러면 우리 젊은 애들 하는 거 아니야? 메타버스에 사실은 가장 프리미티브한 거 중에 우리 자기 익숙한 거가 골프존, 우리 스크린 골프입니다. 사실은 그게 혼자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테니스를 친다거나 이런 거가 없고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게 메타버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메타버스 중에 하나죠. 그 외에 뭐 사이클 타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메타버스가 벌써 다 퍼져나가고 있는데 물론 고글 쓰고 이런 것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티피컬하게 일어나는 뭐 사고들이 어떤 거?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는 성범죄입니다. 네, 사이버 성범죄들 생각지도 못했죠. 비트코인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블록체인, 뭐 원작 시스템에서 이거 하나하나 그 비트들을 다 분산시켜놨는데 중간에 브로커리지 서비스하는 중앙 체계보다 훨씬 안전해. 이거는 여기 하나 깬다고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다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여기서도 이제 해킹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사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이상한 스미싱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클릭해서 자기 계좌에 있는 돈들이 다 딴 데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서 있어요. 예, 뭐 스마트 시티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서 있는데 근데 뭐 지금 5분 남았죠. 네, 끝내겠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의 시각은 시스템이 디컴포즈 돼 있고 하나하나의 디컴포즈 된 부품들을 내가 안전하다고 검증을 하면 전체 시스템이 안전하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서 그 펑셔널 세이프티가 접근을 했습니다.
따르게 보게 되면은 기존의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동차건 뭔가네 환경이 있고 운전자가 액터가 있고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고 이거 환경은 로드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뭐 다른 매니팩처링이나 그럼 공장 자동화에서의 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케이스마다 다 이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려고 할 때 기존의 방식은 티어레티컬하게 기존의 연구들의 방식은 뭐냐면은 오케이 거기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낸스 레비슨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펑셔널 세이프티 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그 해저드러스한 시츄에이션이 있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티어레티컬하게 분석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in-process seeding error예요. 소프트웨어를 뭔가 개발하다가 내가 실수로 에러가 삽입이 되는 거. 스펙을 잘못 작성했어, 설계를 잘못 작성했어, 코딩할 때 룰을 잘못 지켰어, 파라미터를 잘못 세팅했어, 그다음에 버그가 있는데 또 테스팅을 잘못해서 빠뜨렸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소프트웨어가 사고가 나는 케이스. 이거는 소위 옛날에 얘기하는 현재 그 트레디셔널 방법에서 얘기하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컨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펑셔널 세이프티 쪽에서 바라보는 위쪽의 상황은 그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아까 얘기한 볼보 같이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는데 비가 내리고 가로등이 서 있고 가로등에서 빛이 막 그 뭐 이렇게 그 플레어가 일어나고 거기에 아줌마가 딱 자전거 높이 그 자전거를 타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높이가 다른 가로등의 밑에 장식 높이하고 똑같이 됐고 이런 빛이 휘절이 일어났던 상황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한 해자드들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그럼 보십시오. 자동차, 항공, 철도 그거가 지금 얘기한 그 볼보 케이스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 대부분의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들이 운행하고 항공기가 날아가고 그렇죠? 철도가 운행하고 했었던 모든 비즈니스의 어떤 운행 프로세스가 수십 년간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는 교차로에서 사거나 보통 자동차는 블라인드 스팟에서 사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특히 또 조심해야 돼. 포텐셜한 해저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수십 년이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요. 영국의 뭐 마이라라는 이런 큰 회사 가면 60년간 축적된 사고 데이터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데이터까지 있냐면은 임산부 여자가 보통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느 강도로 밟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압 브레이크의 어떤 힘은 어느 정도까지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 심지어 이렇게 센시티브한 자료들 아주 섬세한 자료들까지 다 있습니다. 왜? 수십 년을 그 프로덕트는 그쪽 산업군은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뭐 AI의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리볼루션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로세스 시딩 에러 안에서 우리가 코딩 잘해야 됩니다. 설계 잘해야 됩니다. 테스팅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하는 거는 오케이.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메타버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육에 활용하면 무슨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국가기관의 어떤 그 서류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은 지금 드라마틱하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세이프티 그 기술 자체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그럼 트레디셔널하게 그럼 그동안에 메타버스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지 돼요. 사고 데이터를. 그렇게 기다릴 건가요? 그 사이에 엄청난 사고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엄청난 사고는 일어날 거예요.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즐겁게 어떤 그런 시간을 즐기고자 했는데 그때가 마침 좁은 골목에서 어떤 그 파티가 있었었고 내리막이었고 이런 케이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을 텐데 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스프리의 유재영 팀장님이 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해자드, 포텐셜 해자드를 기존에 일어났었던 수십 년간 일어났었던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 메타 레벨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그건 어떤 그룹으로 우리가 캐리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환경적 문제야, 조직의 문제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야, 제도의 문제야, 스펙의 문제야, 설계의 문제야, 데이터 학습시키는데 바이어스 관련된 문제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접근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훨씬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기존 그냥 포텐셜한 해자들을 찾자라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인프로세스 시딩이라 그냥 우리 코딩 품질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고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재발 방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시스템이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규명이라기보다도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사고 분석 방법론을 다 찾아봤어요. 해외에도 대부분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IT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그거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분석을 했을까? 저희 협회하고 뭐 이런 데서 맨날 얘기하는 거가 거기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집어넣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들어가건 말건 그 전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의 원인 분석을 하는 방법론이 있나? 없습니다, 국내에.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거가 매뉴얼 부족입니다, 인재입니다 하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포텐셜 해자드 이걸 하나를 미스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테매틱한 그런 분석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희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한번 스케치 같이 저희가 한번 한 퀵하게 한 2개월 정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티어리에 관련된 건데,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거, 사람에 관련된 거,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로 구분을 해서 한 소프트웨어 디펙트 분석했었던 수십 년의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봐서 그 캐리고라이즈하는 그런 이론들을 다 분석을 해서 컨설리데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그냥 첫 번째 드라프트.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점진해서 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포괄적인 거로 보고 하나하나 소프트웨어 새로운 거 메타버스 개발할 때 새로 개발할 때마다 너 당신 포텐셜 해자도 어디서 찾아야 돼? 사람 측면에서는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민해봐야지 돼. 거기에 관련된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지 돼.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훨씬 빠르게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선진국 배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키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